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개념들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구독자 21만 명이 함께하고 계시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입니다.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가격 흐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감기 이전에 지금 전 고점을 돌파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 정도까지 크게 급등을 했다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구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 좀 다지기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서 뭔가 거품이 좀 많이 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선물 거래 지표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에서도 과열 구간들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그런 구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또 비트코인이 반감기 랠리들과 그리고 어떤 비트코인 ETF 수요들에 의한 그런 상승세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 패턴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대부분은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기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천천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고 급속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감기 기점으로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가 딱 지났을 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반감기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공급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급의 긴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공급의 긴축이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의미는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채굴자들이거든요. 결국 채굴자들이 수익이 줄어들어서 채산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효과들이 다시 이제 채산성 어떤 채굴자들의 구조들이 바뀌게 되고 영세한 채굴자들은 문을 닫으면서 이 흐름들이 이제 서로 간에 손바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조정이 된다던가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정상화되는데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이 정상화되면은 우리가 더 거침없는 랠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호재로 삼아서 단기 매도, 단기적인 투자 물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매도되는 것들까지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홍콩 시장이 아직까지 더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규모 대비로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 규모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중국 남방 자산 운용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자산 운용사가 대략 AUM이 한 2,850억 달러 그 정도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뭐 하베스트라든지 해시키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글로벌 공룡 뭐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과 비교하면은 무게감이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어떤 자본들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분석들을 보면은 뭐 아주 작게는 5억 달러라는 아주 혹평을 하는 기관들도 있는가 하면은 많이 평가한 곳은 뭐 매트릭스포트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한화로 34조 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국이 계속해서 이 자산 시장들, 즉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이 본인들의 자산들을 뭔가 둘 수 있는 그런 대체 자산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이 많은 좀 호재들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호재를 얻지 않을 그럴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어떤 물량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합법적인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콩이라고 하는 시장들은 우리가 중국이 외환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 시장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홍콩이라는 이 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규모의 자금들이 조금 더 합법적인 방식,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올해 안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식들과 그리고 제도권 자산이라고 하는 정체성들 그리고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정체성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되는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비트코인에게는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금 화해까지는 아니고 뭔가 서로 간에 또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드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또 이러다가 어느 쪽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면은 또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투자 원칙과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자산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달러가 이 국제 질서에서, 즉 국제 금융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달러부터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달러라고 하는 이 자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비트코인이 약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런 변동성과 변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또 시장이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든든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도 일시적인 상황들인 거고요. 상황이 반전됐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또 급등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경우들 많이 있고 실제로 전쟁이 난 그런 국가들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굉장히 비트코인 보유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산가들이 본인의 자산을 갖다 어떤 걸로 바꿀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금덩이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든 인터넷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자산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대체 자산으로서 더 좋은 역할, 즉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이 가장 대표적인 대체 자산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휴대성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이 있죠. 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모든 항목에서 비트코인이 금을 압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는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서 가장 든든한 자산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게 금입니다. 근데 금의 인플레이션율이 뭐 집계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1.5에서 뭐 2.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반감기 기점으로 0.8이 됐습니다. 무려 1 미만인 거죠. 1% 미만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하면은 확고하게 비트코인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달러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서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시대가 더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미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수익률 높은 위험 자산으로 또 보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다면적인데, 만약에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채권 같은 안전 자산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되겠죠.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들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금리의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은 비트코인에는 뭐 좋지 못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그런 내러티브들은 굉장히 좀 원론적인 내러티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쨌든 금리는 올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아침에 블랙락의 최고 자산관리 책임자입니다. 올해 연준이 금리 2번은 분명히 인하할 것 같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결과값이고, 인상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변화들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내러티브만으로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FOMC 패드워치를 보면은 시장에서도 올해 7월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뭐 11월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리가 인하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019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금리를 만약에 9월 시점에서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2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들이 유효한 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금리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어떤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월에 만약에 금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채권에 오히려 더 많은 수요들이 단기적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과거에는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개념들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은 늘 지금이 최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본인이 비트코인을 뭐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이 관점이 무조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런 또 어떤 원리들이 있죠. 이전 대세 상승장의 최고점 이전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향후에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손실되는 구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간보기 하다가 몇 개 못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딱 이 시기야,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또 주변에 물어보면은 무서워서 못 샀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샀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더 급등하면 그제서야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DCA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액으로 꾸준히 매주 혹은 매달 매입을 하시면은 이런 리스크한 구간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비트코인을 꾸준히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5월에 암호화폐 실전 투자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기이죠. 거기다 4월 달에 이 반감기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기에 어려우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들과 전략들을 함께 세우면서 밀착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크게는 종목 선정과 타이밍, 그리고 자산 배분,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목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을 같이 선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매입을 하고 매도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장 좋은 코인을 가장 좋은 구간에 사서 가장 좋은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가이드들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2월반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월반 멤버님들께서 너무 좋으셨다고 한 번만 더 이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상황에서 어렵사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함께 해주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뇌피셜에 의한 투자들 그리고 맹신에 의한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투자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스터디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10주 동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10주 동안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에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코인들과 매입 타이밍, 매도 타이밍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들도 세우게 됩니다. 들으시면은 아마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외연들이 많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VOD 15강과 그리고 밴드 공부방에서 밀착 케어를 통해서 매일마다 제가 또 빠르게 시장의 변화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